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정치행정학과 손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왼쪽으로 서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충북 동남사군 지역구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박덕흠 의원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해명에 나섰다가 정치권 공방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인 의혹 때문에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각계의 비판과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박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도 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사흘째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지역 내 반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의원 탈당으로 충북 8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2석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징계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정정순 의원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거듭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는 말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질세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의원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캠프 관계자들이 이미 입건돼 재판이 진행되거나 기소된 상황에서 차일피일 검찰 조사를 미루는 것은 막장 정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법 절차대로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21대 국회 첫 국회의원 체포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뉴스 영상을 잠시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충북의 정치인들이 전국 뉴스까지 등장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한꺼번에 두 의원이 지금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 분 한 분 박덕흠 의원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국장님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박덕흠 의원에 관련된 이제 논란은 이해 충돌 의무 위반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중에서도 5년간 국토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들에게 공공기관의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의혹입니다. 그 액수가 맨 처음에는 뭐 몇백억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보도에 따르면 한 3,600억 원까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그런 이제 이해충돌 의무 위반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제 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본인은 공공 이렇게 입찰을 공개 입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음성에 있는 한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한 200억 원 비싸게 사서 그 차액으로 뭐 정치 자금을 쓴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고 그게 이제 고소되어 있는 상태죠. 또 전문건설협회 관련 직원들을 채용할 때 비리 의혹이 있는 것들, 또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 박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도 그래서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서 바꿨는데 그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이것도 이해충돌 뭐에 걸리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질의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것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좀 뭐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불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3선의 노련한 정치인으로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뭐 지금 고소고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추후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 저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전문 건설협회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위에 활동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전문성이 3선 의원으로서 얼마나 발휘를 했느냐, 기여를 했느냐를 보면 실제 기존에 법안 발의된 걸 보면 오히려 시민단체의 악법이라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발의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작년 20대 국회 출석부를 보더라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전체 본회의 156회 중에서 141회 참석을 했어요. 그 외에 뭐 청가가 2회 있었고 무단결석이 13회로 약 8%인데 의정활동이 뭐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았고 뭐 법안 발의가 그렇게 또 탁월하지도 않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네. 본인이 전문성을 많이 발휘해서 기여를 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뭐 변호사님. 박덕흠 의원의 진짜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를 차치하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분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 뭐 국가계약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가계약법에서도 명백히 중복 입찰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른 명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 회사 이름이 같은지를 형식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법을 우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정정순 의원 얘기는 이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 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지금 이슈가 크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는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예, 한 국장님 먼저. 정정순 의원에 대한 이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죠. 맨 처음에 선거법 위반, 선거를 할 때 있어서 회계를 제대로 했는지.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인데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선거 문자 메시지를 쓸 때 불법적으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정순 의원이 연루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 의원이 이제 출석하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 이제 체포 동의안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 임 교수님. 그 공교롭게도 정말 충북 출신 2명이 지금 한 이슈인데요. 뭐 한 명은 다 대비가 돼요. 한 명은 3선의 노련한 정치인, 한 명은 행정 경험은 있지만 초선이에요. 초선,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정정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무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뭐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자진 출석을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고 있고 체포영장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발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은 하지만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적합하니까 발부를 하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특히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버티기로 해서 정정순 의원이 설사 살아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사망 선고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제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본인은 가지 않는다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미 7, 80년대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길을 갈았었고요. 근데 이제는 도민들, 특히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게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낼 때 공직선거법의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빨리 이거를 해서 나머지 이제 국회나 그 일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건데도 출석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만 이 건으로만 본다면 재판으로 가서 유무죄를 따진다면 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 선거사범의 재판이 보통 한 6개월 이내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 의원의 본인이 이제 억울한 면도 있겠으나
어떤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도 이번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 말씀드릴 게 그 정 의원께서 계속 소환에 불응하셨던 게 국감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보면은 이 앞서 본 박덕흠 의원의 서울시 공사수주 비리와 관련돼서 이 정 의원께서 국토위 위원으로 국감에 참여하셨다라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수사가 없어도 본건처럼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차후에 본인에게도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할 부분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된 게 본인의 선거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이제 자진해서 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사실 좋지 않으니까 본인이 불체포 특권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무고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것도 예. 본인의 권리이자 소임인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밖에 지역 정가에서 또 눈에 띄는 뭐 뉴스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또 공교롭게 지역 출신 뭐 인사들이 요새 계속 전국적인 그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말까지는 이제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각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 지방선거에 충북도지사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입니다. 예. 그런 이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누구일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보면 현재 그 충주 출신의 그 이종배 국회의원과 정우택 전 의원 예. 이분들이 이제 후보 중에 한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상태여서 어쨌든 연말 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관련된 보도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처분 여부는 뭐 그렇게 관계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정치적인 쟁점은 충분히 예. 되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민주당 측에서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런 뉴스들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잠시 좀 듣고 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영업사원이다, 국회 영업사원이다 또는 뭐 의정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영업 활동을 했나 이런 좀 비난 댓글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정 의원과 관련해서는 BTS 방탄소년단보다 더 강력한 방탄국회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예. 다른 댓글 혹시? 네, 예. 저는 보면 선생님. 정정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떳떳하면 출석하라. 네. 이런 이제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요건 약간 좀 지역 감정 조장할 수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 하나. 그러니까 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오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치경찰제. 내년 도입을 둘러싸고 경찰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과도한 업무입니다. 청사 경비, 축제장 안전관리 등 지자체 단순 민원까지 업무로 떠안게 돼 정작 긴급 신고 사안일 경우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코드 3, 코드 4가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중요한 신고 사건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들이 벌어질까 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 징계 요구권까지 갖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명엔 시도지사의 입김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구분도 두루뭉술해 현장에선 이중지휘 혼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충북경찰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서 넘겨받아야 하는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2019년도에 충북청에서 112 신고된 게 총 58만 8천여 건이거든요. 그중에서 30만 2천 건은 비출동 신고예요. 예. 비출동 신고라는 건 전화만 받고 그냥
전화 응대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 주로 민원 안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28만 6천 건이 이제 출동 신고예요. 소위. 예. 출동 신고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코드 0부터 코드 뭐 4까지 있는데 코드 3까지 있는데 이 코드 0가 정말 강력 범죄죠. 현행범이 막 도망가고 있다, 도주하고 있다든지 뭐 강력 범죄자가 들어와서 예. 신고가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출동 신고 중에서 총 1년 동안에 4,164건에 불과해요.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네. 한 1.5% 정도? 뭐 예. 그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주로 코드 2, 코드 3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코드 2, 3도 보면 그렇게 긴급한 신고는 아닌 거예요. 보통 예. 뭐 주치자라든지 음주소란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긴급 신고 출동에 지장이 있다? 이거는 예. 그 객관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 혼선 뭐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만 해도 그 국가경찰의 사무와 조직 인력을 완전히 이관하는 거였어요. 그 20대 국회 때는 약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을 보내고 예.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를 완전히 이관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원화 모델로 갔을 때는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원화 모델은 이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려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법안 이후에 예. 시행령이나 도조례의 어떤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 내부에서의 뭐 반대 의견이나 그에 따른 저항이나 이런 부분도 소상히 우리가 좀 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예. 이제 하나가 저는 주로 뭐 재정 문제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자치경찰이 어떻게 보면 지방경찰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도의 그 재정력에 따라서 보수나 수당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또 그리고 국가 경찰로의 어떤 인사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차제 도입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는 뭐 특별히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자치경찰제가 뭔지.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일원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안 발의된 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국가경찰을 몸뚱아리 그대로 두고 그중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건비도 어차피 국가에서 다 하게 됩니다. 국가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경찰행정의 목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자치경찰제에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게 중요한 경찰의 사무가 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조직 목표가 달라지고요. 예. 그거에 대한 평가 방식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무가 이제 받쳐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달라지고 조직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 국가경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무만 3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형태라서 예. 조직적으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는 그건 기우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뭐 청사경비다, 뭐 단순 민원 업무를 국가경찰이 한다? 그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경비 지금 청원경찰이나 뭐 공무직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자치경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 업무라고 하지만 뭐 제가 볼 땐 그 안에는 뭐 노숙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치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 청소년 뭐 선도 보호 문제 예.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그게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사실 국가경찰은 본인들이 뭐 범죄 수사만 본인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인식이 있는데 경찰의 임무는 선진국 어디를 봐도요. 그런 시민과 관련된 시민들의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예. 네, 근데 국가경찰에서는 그동안 그것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이제는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도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모든 경찰 기관들이 획일적으로 뭐 음주단속, 절도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안 사무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찬성을 하는데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 뭐 시범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국가직 공무원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향후에는 이게 시범 운영과 좀 제도적 정착이 되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진짜 현장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내 신분이 바뀌는가 하는 경찰분들의 불안함이 존재하실 것 같고요. 그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률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뭐 시도 조례로 정해라 하는 중대한 국가 수사권에 관해서 이걸 너무 등한시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 또 요즘 대체적으로 6가지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성범죄, 경범죄, 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의 화두가 사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범죄 이런 거는 단순히 경범죄와 같이 볼 수 없는 이것이 중대범죄로 강력범죄로 같이 동반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좀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현재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북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 도민들은 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 사실 그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북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그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경찰관들도 입장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뭐 자치 경찰제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신분상의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국가직으로 지금 있는데 나중에 되면 지방직화 될 거 아니냐. 지방직이 된다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뭐 급여를 덜 받거든지 복지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그 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될 경우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찰 현재 경찰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서 자신들의 경찰의 목소리도 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1월 1일 뭐 시범 예정인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더 좀 챙겨야 될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뭐 충북청에서 뭐 반대의 목소리가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뭐 관료제의 특성이죠. 변화에 대한 뭐 저항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준비할 거는 일단 정 변호사님도 지적했지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기존의 이원화 모델에서 7월 30일 날 당정청협의회에서 발표하고 8월 4일 날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논의되고 분명히 연말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1월 1일 날 또 부칙에는 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마 그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좀 연기될 거라고 봐요. 뭐 상반기를 좀 지나서 시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지자체에서 기존 법안의 틀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원화 모델로 갈 거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텐데 법안의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시행령도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그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도조례를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사무수행 방법, 사무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좀 도에서는 자치경찰 추진단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도가 이제 주체거든요. 국가경찰 이제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 충북지방경찰청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충북지방청에서는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기들에게. 근데 도 차원에서 추진단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핵심적인 거는 자치경찰 사무로 법에 분류된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도 조례의 법안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기구에 대해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예비비로 뭐 바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도의회에 당연히 그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좀 준비가 되어야지 내년도에 상반기에 좀 늦춰서 시행하더라도 큰 혼선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은 크게 별반 관심이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에 지금 중앙정부 경찰청이나 또 경찰들이나 또 지방 정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여러 가지 대안 중에는 이제 시군 단위에서도 해보자. 예. 그래서 이 경찰의 기능과 업무를 조금 따져봤을 때 이제 권력적 작용 또 지금 검경 수사권도 굉장히 네네. 델리케이트하지만요. 또 하나는 사실 과거에는 또 전투경찰도 있었어요. 또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자치경찰은 어떻게 보면 경찰 서비스죠. 예. 주민들의 아까 그래서 제가 세월호 말씀드린 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업무를 사실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뭐 독임제에 있다 보니까 임명권자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 권력작용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치경찰의 본질은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또 안정을 느낄 수 있게 삶을 보장하는 기능이 첫 번째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경찰도 지금까지 논의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듣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소방관은 국가직이 되고 경찰은 지방직이 되냐. 이게 이제 아마 그 경찰 관련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불안감은 큰 것 같습니다. 예. 뭐 정 교사님. 예, 이게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예. 좀 의문이 있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강도는 못 잡는 경찰이라니 뭐 무늬만 경찰인가 또는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는 시어머니만 많은 자치 경찰 누가 할까 뭐 이런 좀 의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논란과 도내 시군 간 발전 격차가 화두였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례시에 대한 지사님의 그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시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오히려 단양군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특례군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 발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례시보다는 차라리 특례를 붙이려면 특례군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청주 쪽에만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북부권과 남부권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 낙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촉구 등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의 특례시 반대와 관련해 청주시는 기존에 밝힌 입장이 유효하고 추가 브리핑 계획도 없다며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례시 관련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특례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부터 조금 우리 송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면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명칭 자체가 특례시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특별한 대우와 지위를 누리는 건가 하는 그런 데 대한 그 혼돈이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례시 논란은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주시의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례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이미 그 조직이라든지 또 인사,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기본은 인구 50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도로 분권법에도 또 인구 100만 이상의 경우 특례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시 부분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땐 과거 정부에서 과거에는 직할시였죠, 명칭이. 그러다가 또 이것이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되면서 이렇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광역시를 지정해 줌으로써 이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도 왜 우리는 지금 광역시를 지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수도권에 있는 뭐 몇 개 지금 대표적인 게 수원시죠. 그런 그 지자체들의 그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그럼 인구 100만 이상을 뭐 특례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에 이 부분을 100만이 아니라 또 50만으로 되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럼 인구 50만 이상이냐 아니면 100만 이상이냐 이렇게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특례시가 되면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특례시가 되면 일단 공무원들이 좋아집니다. 공무원들은? 자리가 늘어나고요. 예. 뭐 부시장도 둘 수 있고요. 예. 또 지금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특례시 논란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뭐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선거나 하는 거 지방 선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원이나 공무원의 각 단체의 정원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행안부가 틀어지고 있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또 예산에 관한 것도 다 지금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지자체가 뭔가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통제나 규제가 오니까 이거 뭐 우리는 인구 100만이고 또 아니면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80만이 넘었는데 뭔가 다른 대우를 지금 뭐 인구 한 10만밖에 안 되는 시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김 교수님.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특례시 하면 이제 청주가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 하면 충북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자가 들어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충북도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행정 조직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도로 갔던 도세정의 10분의 1 정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도시 인프라가 확충이 되겠죠. 그리고 뭐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라든지 50층 이하 건물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자율권들이 주로 지워지는데요. 그런 독자적인 행정의 권한이 좀 확대되는 거지 우리 도 전체적인 위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시종 지사의 아까 영상에서의 발언은 우리가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이전 아니면 청주청원 통합시 선거되기 이전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청권 통합 대도시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충북이 좀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얘기하셨던 게 뭐 특례군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 소멸은요 특례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도요. 군 단위의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이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특례시와 연계시켜서 반대의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은 그러니까 지방분권, 자치분권이라는 명제, 그 다음에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제가 자꾸 이제 충돌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5만 명이나 되는데도 그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특히 그 농촌 지역 같은 데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또 대신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이 뭐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그래서 특례시와 특례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특례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인 그런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시종 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이제 바로 답변했습니다만 답변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특례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특례군을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동네는 어떻게 그러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특례는 권한은 주되 재정적인 거는 주지 말자. 예. 이런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잘 됐고 못 됐고는 떠나서 지금 이게 특례시 때문에 도민 또 각 자치단체가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거는 결국 충북 전체에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련해서 예.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사님께서 이제 청주시 특례시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가냐 안 나가냐를 따지면은 돈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게 예산에 관련된 예산 특례가 지금 50만의 경우도 사실은 도세를 걷어서 지금 군도 사실은 도세를 걷어서 줍니다. 도에 주면은 뭐 한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가져가고 거꾸로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례를 그럼 대도시 특례라고 인정했으면은 더 많은 재정이나 예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핵심이 뭐냐면 광역시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 9개 세목을 가져갑니다. 예. 근데 일반 지금 시와 군세는요 6개밖에 되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가장 큰 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거든요. 그 세수가 크니까 이게 이제 특례시가 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주든지 예. 그 중에 한 세목을 가져가야 될 텐데 예. 이건 도세에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 밑에 있으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얘기인데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그 부분은 광역시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고 과거에 한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광역시들이 다 도청 소재지들이 광역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들 문제 중에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광역시는 두고 내륙 광역시는 다 도하고 다시 통합하자. 이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체제나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결국 뭐 도지사를 포함해서 다른 시군들, 대체적인 시군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그런 그렇죠. 예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론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예, 혹시 지역에서 이제 이에 관련해서 뭐 반대하는 여론이 혹시 더 있다면 이 여론 같은 것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실제로 뭐 여론 같은 것들이 뭐 이 문제가 수용되거나 변경되는데 역할을 할런지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 지금 이제 일단은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청주시 빼고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군도 뭐 이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한데 뭐 기자회견에 안 나왔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한 근데 충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타 시도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도시는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자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지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예 이걸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 부분은 전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굳이 지금 행안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로 한다. 인구 50만 이상을. 이 부분은 굉장히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 안에 특례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특례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지방자치법 사실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한 거는 조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제도라는 게 모든 걸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그래도 통과를 돼야 그러고 나서 특례시에 대해서는 지금 50만 원 왜 그러면 행안부가 채택했을까? 지금 기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 50만이고요. 그 100만까지 한다면 차별화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일단 큰
어떤 예. 얼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추후에 좀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 면에서 이제 충분히 차후에 조정이 예.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례군 아까 잠깐 말씀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특례시 얘기도 특례군도 있어요. 특례군은 실제로 있습니까? 이게 별도의 또 혜택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특례시랑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례군은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예. 인구 규모 뭐 한 3만 명 이하, 네. 그죠? 그리고 1제곱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이렇게 과소한 지역,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식으로 지금 자치단체 자체가 존립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논의에 그런 지역을 특별히 더 지원하고 예. 특례를 그런 쪽에서 특례를 인정하자고 한 것인데 제가 연구 영역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보정 수요 같은 것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더 지원도 가능하고요. 또 지사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은 예.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저는 자꾸 특례다, 네네. 뭐 특별하다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방자치나 주민자치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특자가 자꾸 들어가서요. 뭐 대한민국 다 특례시 특례군이면은 이게 결국은 뭐가 특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례시 특례군 이런 것들이 좀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이미 그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예, 김 교수님.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요. 뭐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근데 이걸 좀 크게 생각해 보면 특례시가 되든 설사 특례군이라는 게 되든 예산은 도 내에서 변함은 없어요. 총액은. 예. 다만 어떻게 쓰냐의 방식인데요. 예. 근데 뭐 우리 지금 핵심이 이제 청주 특례시가 이제 가장 핫한 이슈니까 그 청주 특례시 같은 경우는 뭐 청주라는 게 통합시된 이후에 충북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 도시이고 그리고 청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산업과 문화와 그런 정치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도 50% 이상이 여기 살고 있고. 네. 이 청주 특례시를 발판으로 해서 충북의 다른 군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게 네네. 전체가 사는 길이지 특례군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 군을 살린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실효성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그 청주 청원 통합할 때는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게 커진다고 우리 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동의하셨는데 예. 청주가 특례시로 된다고 해도 같은 맥락이다. 여전히 충청북도 안에 있는 예.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이다. 다만 특례시로서 여러 행정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청주시가 만약에 특례시 자체가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뭐 다 안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에서만도 지금 10개 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거기는 통과가 되고 청주는 빠진다면 이 충청북도 자체의 세가 열악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특례시와 특례군이 꼭 어떤 것만 선택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좀 키울 만한 거점 도시는 특례시로 키우고 또 다른 면에서 소멸이 우려되는 군들은 특례군으로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도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관한 글들만 있지 예.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여론들을 모아서 힘을 얻거나 하는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번 논의에서 좀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충북 전체가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이 파이를 키우려면 결국은 정부의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해라. 실질적으로 권한을 내놓으라고 더 요구를 해서 파이를 키워야죠. 지금 있는 거 나눠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울 게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도, 시 뭐 이런 그 행정구역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같은 이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교통도 굉장히 편안해졌고 통신도 굉장히 빠른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해야 될 거냐. 이번 논의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제가 더 네. 부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듣고, 예. 그 특례와 관련해서 재정 특례도 이 시와 도 간에 즉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특례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정 특례나 예산 특례도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결코 이거는 집안 싸움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이게 지정 도시라고 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일본도 굉장히 붐을 일으켰다가 최근 들어서는 2015년부터는 시들해졌습니다. 별로 그 특례가 크질 않았고 또 실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칭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관련한 댓글 있으면 마지막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후회할 듯. 이런 게 있었습니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들 가운데 선정해서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역시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